오늘 정치권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시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대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17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재판을 받으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다스는 누구 것이냐부터 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사실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건데, 우리로서는 전직 대통령의 이런 수감들 그리고 이런 유죄 판결들 결코 그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렇게 달갑지 않은 굉장히 불행한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2월 달에 구속집행 정지로 석방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판결이야말로 어찌 보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이런 전직 대통령의 불행이 언제쯤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건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으로 마침표 찍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나면 저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모여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 정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많은 여러 가지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 결국에는 돈이 문제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스의 자금을 횡령을 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 왜 저렇게 돈에 연연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8순이신데 형기를 다 마치게 되면 96살에 이제 나오시게 돼요. 이런 정말 너무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BBK와 다스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13년이 걸렸다. 이런 과오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논평 나왔고, 또 BBK 특검 거론하면서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현재 뭔가 상황과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평가였거든요.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민주당은 모든 거 기승전 공수처,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출범을 해서 이러한 일이 제때에 사실대로 밝혀졌으면 좋았겠죠. BBK 특검에서도 그 당시에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으면 이 정권에 이렇게 부담도 안 줬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공수처로 모아가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는데,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 이런 불행, 굉장히 불행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도 이 역사가 불행하고 선출 권력의 형사처벌에 대한 그런 정도의 수위가 민주당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BBK 특검의 부당함이 밝혀진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야당 출신 두 분의 대통령께서 다 옥중에 계신 것은 매우 큰 부담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아직 대법원 판결 이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만약 유죄가 돼서 계속 옥중에 계신 상황이 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어느 정도 대수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다시 말하면 대통령께서 과도 있었지만 재임 시절 공과도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 관점에서 사면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벌써부터 이제 특별 사면에 대한 가능성, 특히 좀 더 빠르게 보면 성탄 특사를 언급하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원 판결은 사실 오늘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심에서 제3고심 선고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너무 빨라요.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회영 확정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탄절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 판결이 그 위에 나면은 따로따로 할 거예요.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죄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죄값을 달게 받아야죠. 그게 정의로운 사회고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다 감옥에서 저렇게 나이가 이제 거의 100살, 96살까지 감옥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나라에는 불행한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다 확정 판결이 나고 나면
대통령께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선처와 배려를 해주셨으면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한을 행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면 사면권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근데 전제 조건이 예. 있어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사과를 해야 되지만 전직 대통령 두 분도 분명히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진솔하게 해야 된다. 예. 그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그 시정연설이 있기 전에 청와대 경호팀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수색을 하면서 논란이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청와대 경호처장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돼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논란 자체는 일단락이 됐지만 지금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야기한 협치 문제는 좀 어떻게 돼가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안보실장이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인해서 불참을 하루 전날 통보해 와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에게 이렇게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연기를 요구했고 네.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이제 다음 주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도 연기하는 거, 이 협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청와대가 그동안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를 무시해왔던 일들이 왕왕 있어 왔거든요. 이번에 이 보안검색 과정에 대한 어떤 해프닝도 그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가 매우 좋으신 편이었거든요. 가장 많은 횟수에 국회를 방문해왔고 연설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서들이 대통령의 국회 존중의 자세를 따라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라 생각하고요. 경호처도 물론 대통령의 경호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만큼은 국회 주요 당 대표급에 대한 분들에 대한 보안 검색의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좀 개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소장님은 어제 이 이른바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이런 몸수색 과정들 그리고 이어진 여야의 어떤 반응들과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잘못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규정대로 원칙대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정과 원칙은 왜 야당 원내대표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는 나는 김태년 원내대표입니다라고 하니까 수색은 안 했잖아요. 이거는 규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예. 적용이 돼야지 왜 야당 원내대표에게만 적용하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경호처에서 신입 직원의 실수였다. 예. 또 우린 규정대로 했는데 융통성 발휘 못해 죄송하다. 이런 식의 얘기는요. 더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깨끗이 끝날 일을 이런 식으로 삭대를 좀 확대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좀 넉넉하게 웃으면서 이 일을 넘겼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렇지만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뭐 주호영 원내대표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 원칙 지켰어.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뜩이나 여야의 지금 견해차와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또 장애물을 만났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또 흔쾌히 또 사과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뭐 더 이상 발목 잡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제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원포인트 네.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표결이 있었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었는데요. 네. 오늘 결과를 보니까 매우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정종순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수차례 걸친 검찰 조사에 불응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일관되게
방탄국회는 없다라고 밝혀왔고 그 결과 오늘 표의 숫자로 나온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정정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결국 영장 심사의 과정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교섭단체 간에 합의한 일정인데 참석하지 않아서 유감을 표명한다. 어찌됐든 이제 가결이 됐으니까 좀 당당해진 것 같은 모양새가 됐는데 네. 국민의힘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우리는 왜 참석 안 했냐면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거니까 민주당 당신들이 해결해. 우리는 상관 안 하겠어. 예. 이러한 건데 저도 좀 아쉬워요. 들어가서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정순 의원은요, 되게 죄질이 나빠요. 회계 부정을 했고요.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습니다. 이러한 분이 무슨 민주화 운동한 것처럼 나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어. 나는 정치 검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어. 예.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차제에 저는 이 불체포 특권 없앴으면 좋겠어요. 다음번 헌법 개정을 하면 이 민주화 시대에 독재 시대 때 민주화 운동하던 분들을 못 잡아가게 해놨던 이 체포 동의안을 예. 왜 지금까지 이렇게 헌법 규정으로 해놓느냐. 이러한 특권 국회의원들이 먼저 우리는 불체포 특권 우리는 그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선언도 하고 예. 다음에 헌법 개정을 하면 여야가 만장일치로 불체포 특권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이상적인 제안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또 국회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표결 결과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특권들은 없어지는 것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요즘 또 국회의원들은 사실 개개인으로 보면 국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영이 말씀하신 제안은 충분히 의제화될 수 있고 통과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누가 또 뛰고 있고 지도부와 결을 같이 하는 후보들은 또 누구이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 재보선에 후보를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관련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요. 이낙연 대표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의 얘기를 압축을 하면 내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에다가 후보를 내겠다, 공천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하면서 이에 앞서서 이제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재보선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의 잘못, 본인의 잘못으로 후보직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추천 안 한다는 게 그전에 당원 당규였는데 네. 그거와는 조금 위배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낙연 대표 저런 결정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칙입니다. 잘못된 결정입니다. 비겁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대권 후보로서 자격 상실한 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당원에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스스로 한 약속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 이것은요.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는요. 손해를 감수하고도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당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가 저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래? 너무 잘못된 결정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큰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이낙연 당대표는 대권 후보로서 자격이 미달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낙연 대표가 공천으로 심판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고뇌에 찬 결정을 생각합니다. 장 소장님의 저런 신랄한 비판 매우 아픕니다. 예. 명분에서 저희가 뒤집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제1당으로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책임 정치에 반하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만 갖고 보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성적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냐 패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네. 역대 서울시장 선거를 좀 보면 야당이 항상 유리한 선거였습니다. 95년도 조순 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8번의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야당이 승리한 게 5번이었고요. 네. 여당이 승리한 게 3번인데 여당 승리 3번 중에 내용적으로 좀 보면 98년 고건시장 선거, 2018년 방원순 시장 선거처럼 정권 교체 이후에, 즉 대선 직후에 치러진 선거만 여당에게 유리했을 뿐 2010년 오세훈 시장 선거 때는 정권 중간에 있는 선거였는데요. 예. 그때 박빙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겼습니다. 네. 이처럼 내년도 보궐선거는 정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매우 여당으로서 불리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정치를 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뇌에 찬 당원 개정을 통한 공천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당원을 바꾸고 그것을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투표를 통해서 이 입장이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당원들은 출마하기를 바라겠죠. 저렇게 좀 변경하려면요.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 시민의 뜻, 부산 시민의 뜻을 물어서 결정을 해야지 당원들, 자기네 편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면 예.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나오겠죠. 우리 박 교수님께서 책임 정치 얘기하셨는데요. 책임 정치는요. 약속을 지키는 게 책임 정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저 민주당이 앞으로 약속한 이야기들, 공약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사정이 변경됐다고 그래서 약속을 변경하면 예. 그것이 과연 책임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이다. 너무 눈앞에 이걸 쫓았어요. 좀 길게 보고 크게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하고 싶은 게 예. 정당의 공천에 대한 결정은 국민에게 묻는다는 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묻는 결과가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통해서 당원의 의견을 묻는 게 맞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민의 선택은 선거 결과를 통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책임 정치가 맞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공천하지 않는 것이 과연 꼭 좋은가요? 불리한 선거입니다.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다 질 거라고 예상하는 선거에 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를 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할 가능성이 네. 높은데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절차를 네. 거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과정이고요. 왜냐하면 예. 어떤 당원 당규상을 해석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네.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 관련된 부분을 개정할 거라고 보이고요. 예. 투표 결과도 아마 당원들의 여론조사도 이미 아마 당연했을 텐데 예. 상당수 높은 표차로 아마 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정에 예상해 봅니다. 찬성하느냐를 묻는 예, 쪽으로. 개정이 좀 더 예. 많은 당원들의 여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상대해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약속을 파기했다라고 이 신랄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뭐 당연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출마를 공천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저런 얘기 당연히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당대표는요. 대권으로 가는 길에 상당한 짐이 되는 결정을 했어요. 저 부분 아니 당신이 당대표 때 당원에 있는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어. 당신 말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는 공격에 되게 옹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보다 큰 정치 지도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런 손해나는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눈앞의 이익만 쫓아서
상당히 두고두고 짐과 덫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으로 생각을 해서 이낙연 현재 당대표가 내년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에 만약에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그대로 좀 민주당의 당원들에게 또 어떻게 다가갔을지 이 부분도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오늘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피해자들께 사과한다는 말씀도 덧붙인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고 또 제1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이 부족한 결정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정치라는 게 참 어려운 결정할 때가 있는데 예. 그 결정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국민께 평가받고 이것이 또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 이제 국정감사도 끝났기 때문에 연말부터 해서 뭐 내년까지 내년 봄까지 이제 선거를 누가 나설 것이냐 네. 그리고 이 선거 판세가 어느 당이 결국은 끝내 웃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이 이런 결정으로 이제 1대1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좀 전망 좀 듣고 싶어요. 후보자를 말씀드려요? 후보자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민주당 전체적인 판사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인 여쭤보고 싶어요. 판세는 기본적으로 야당에 유리하다고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규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명분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게 되면요. 국민들이 그래도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예. 기본적인 지형은 야당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당이 워낙 선거를 잘하는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네. 프레임과 판을 어떻게 뒤집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측해보건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양박 중에서 나올 것 같다. 양박이요. 예, 박영선 장관, 박주민 의원 중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유승민 이 두 분 중에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양김 중에서 한 분이 될 것 같다. 김영춘 총장, 그다음에 김혜영 전 의원 예. 중에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상당히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난립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난립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경선 룰대로 하면 인지도가 높은 박영준 의원, 뭐 이현주 의원, 서병수 의원 이런 분들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분들 제가 생각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판을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부산시장은 어느 정도 지도부에서 낙점할 것 같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통해서 결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님의 거침없는 전망에 대해서 박민규 교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산시장 선거 전망은 저도 똑같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양김의 대결일 것 같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경선도 그렇게 치러질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양박 플러스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한 3강 대결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려운 선거이지만 이후에 우리 당이 얼마나 잘하냐에도 있지만 또 국민이 얼마나 대한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과거에 부족한 부분들 극복하느냐 여부도 예. 서울시장 선거에 큰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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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서울시장이 어쨌든 구도로 봤을 땐 그런데 인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쪽이 인물이 많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박영선 장관이라든지 우상호 전 대표라든지 박주민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 수준의 인지도와 또 어느 정도 검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인물로서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서울은 야도입니다. 야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야권 통합을 그림을 두고 있고 또 예.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도 계속 등판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방식으로든 야권 후보가 당연화되지 않을까. 게다가 또 정의당에 얼마나 분발할까.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결코 민주당한테 유리하지 않은 선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께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내부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상대 민주당에 비해서는 먼저 도치를 올린 상태 아닙니까? 경선 준비위원회도 꾸렸고. 근데 어제 뭐 그 준비위원장을 중진위원들을 만나갖고 지도부에 대한 굉장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뭐 조경태 의원, 오선 의원인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김종인 위원장을 대놓고 이른바 저격을 해서 그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좀 그런 심란했다라는 소식들
접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잡음이 있는 지도부에 대해서 특히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이런 잡음들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서는 굉장히 끝까지 안고 가기는 좀 버거운 좀 골칫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별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렇게 김종인 체제를 흔들려고 하거나 비판하는 분들은 되게 소수예요. 또한 사심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김종인 대표를 끌어내려가지고 예. 본인이 당대표 하고 싶어요. 당대표 출마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사심이 있고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산시장 나가고 싶어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현역 의원은 부산시장 나가면 안 돼라고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예. 그러한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심과 이익에 어긋나는 결정을 김종인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소수의 중진 의원들이 흔들고 있는데 대다수의 의원들,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상당히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예. 공격을 해도 그분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임기 때까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저러한 약간의 불협화음과 서로 의견 충돌은 뭐 건전한 야당으로서 뭐 괜찮은 일이다. 지도 체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소수 의원들의 흔들기가 어쨌든 언론에는 굉장히 네.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게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되고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부터거든요. 그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예. 저분이 하는 역할은요. 당을 좀 안정화시키고 실수하지 않고 당의 비호감도를 낮추고 예. 이런 게 본인의 역할이지 본인이 대권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대폭적으로 올리거나 대선 후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힘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지지율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민심을 얻는 것은 차기 지도자, 차기 대권 후보, 차기 예. 서울시장 후보들이 예.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두 분께 좀 여쭤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 연말 국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 이제 내일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이제 7명, 특히 국민의힘에서 2명의 추천위원을 후보 추천위원을 공식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위원장 선출을 하고 내일부터 이제 이른바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변수들은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연말국회에 어느 정도의 여파를 미치게 될지 두 분께 차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출범과 특검을 계속 연기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수처 출범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만든 겁니다. 예. 오늘 나왔던 BBK 특검이 부당했다는 결과가 공수처의 출범의 당위성을 설명하다 보고요. 더 이상 야당이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이상 발목 잡기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대안을 통해서 국회에서 선명성 경쟁을 통해서 다음 수권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좀 각인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저도 특검과 공수처 출범을 연기하는 국민의힘의 전략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들은 잘못됐어요. 출범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비토를 하면은 우리 법을 개정해서 우리끼리 공수처장 임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13개 법안, 개정 법안을 내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요. 민주당의 공수처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공수처입니다. 그러면 반대를 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진영의 얘기도 들어서 이게 부족한 부분이 뭔가, 오류가 발생할 부분들이 뭔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수정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밀어붙이기 하지 말아라. 협상을 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공수처 추천위원들이 정말 훌륭하고 인품 있고 논란이 없고 그런 제대로 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이에요.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같은 분을 공수처장으로 추천을 하면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여야 진영을 떠나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예. 그런 처장을 제대로 추천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